조선의 궁궐, 창덕궁장덕궁, 그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늦은 밤, 대조전의 마루 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역사는 그녀를 승자라고 기록합니다. 인현왕후린 시행왕허, 투기하지 않는 어진 아내, 인내의 화신, 그리고 마침내 요부 장희빈을 물리치고 제자리를 되찾은 정의로운 국모.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 수많은 드라마는 그녀를 착한 여주인공으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가 정말 달콤하기만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칼과 창이 부딪히지 않는 전쟁터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잔인한 권력의 뜰을,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올바랐기에 오히려 숨이 막히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689년에 봄에서 시작하여 천칠내 1년의 가을로 끝나는 한 사람의 긴 겨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아비인 숙종수총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갈아치워야 할 정치적 부속품이었습니다. 라이벌인 장희빈 장시핀에게 그녀는 반드시 꺾어야 할 낡은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떠나야 했던 그날, 다시 왕비의 옷을 입고 돌아왔으나 이미 마음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되어버린 그날, 역사는 그녀에게 보기 후웨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주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쩌면 그 차가운 왕좌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제된 성녀 시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소리 없이 부서져야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독백입니다. 화려한 역사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서글픈 진실의 문을 지금 엽니다. 배경 1687년 봄의 정막부터 1689년 5월, 폐비가 되어 궁을 떠나는 순간까지 형식, 장편 역사소설 문체낭독 및 오디오북 최적화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감정의 절제와 관조. 1687년의 봄은 창덕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기어이 찾아왔다. 궐 밖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버들가지가 물오른 연두색 빛을 띠며 생동했으나 구중궁궐 깊은 곳, 왕비가 머무는 대조전 다저덴의 시간은 여전히 한겨울의 동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풍칭조차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정각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무덤 속의 공기처럼 정체되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서늘한 냉기를 전해주었다. 궁녀들은 마루 위를 걸을 때조차 발 뒤꿈치를 들고 유령처럼 움직였으며 옷자락이 스치는 사소한 소리조차 죄스러워 숨을 죽였다. 이것은 평화로운 오후의 나른함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하늘이 검게 변하며 기압이 낮아지는 순간에 숨막히는 압박감, 바로 그것이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의 한가운데 조선의 국모 인현왕후 민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화려한 비단 방석 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른 새벽, 상궁들이 들고 온 새순물에 얼굴을 씻고 무거운 가채 가발을 머리에 얹는 순간부터 그녀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았다. 머리를 짓누르는 수십 개의 비녀와 옥장식들은 그녀의 목을 뻐근하게 만들었고 겹겹이 껴입은 대홍색 당이와 스란 치마는 가냘픈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바닥의 매화무늬 보료에 고정한 채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 지독한 고독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으나 차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던 얇은 김이 허공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지압이 숙종의 마음과도 같았다. 대조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취선당, 쥐샨탕의 밤은 대낮처럼 환했다. 후궁 장씨, 훗날 세상을 뒤흔들 희빈 장씨가 머무는 그곳은 욕망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담장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여인들의 웃음소리, 흥겨운 가야금 선율, 그러고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은 대조전의 정막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숙종의 발길은 이미 오래전 중궁전을 떠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젊고 강력한 군주인 숙종에게 있어 인현왕후는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지나치게 올바르며 서인시일은이라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왕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라기보다는 왕권을 제약하는 깐깐한 정치적 파트너이자 넘어야 할 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반면 장씨는 달랐다. 그녀는 왕의 욕망을 자극하고 정치적 야망을 함께 태울 수 있는 기름과도 같은 존재였다. 남인 난린들은 그녀를 통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고자 했고, 왕은 그녀를 이용해 비대해진 신권 첸챈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왕의 사랑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도박이었다. 인현왕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영민한 여인이었기에 자신의 위치가 시시각각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을 찾아가 매달리거나 투기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일국의 국모로서 그리고 명문사대부 가문의 딸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그 어떤 모함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왕실의 법도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천유가 18년,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장씨가 왕자를 생산한 것이다.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궁궐을 채우자 조정의 권력 지형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들었다. 갓 태어난 왕자를 원자 유엔씨로 책봉하겠다는 왕의 선언은 서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반대하는 상소문이 빗발쳤으나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송시열을 비롯한 당대의 거물급 신하들이 유배를 가고 사약을 받으며 피해 숙청이 감행되었다. 기사황국 지식 한 주에 광풍이 몰아친 것이다. 이제 칼끝은 정확히 인현왕후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식탁에 올라오는 수라는 점점 조촐해졌고 그녀를 대하는 내관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내전에서 촛불을 켜고 묵묵히 경전을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다가올 비극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품위 있게 죽기 위한 다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5월 2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맑았고 햇살은 대조전 앞들의 박석포시을 하얗게 비추었다. 그러나 그들의 감도는 기우는 서슬 퍼런 칼날과 같았다. 도승지가 왕의 비만기베이 왕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 마당에 도열해 있던 상궁과 나인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오열소리가 뜰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당사자인 인현왕후의 표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승지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치고 건조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왕의 정요를 읽어 내려갔다. 민 씨는 성품이 간악하고 투기가 심하여 선왕과 선왕비의 뜻을 받들 자격이 없다. 이에 패하여 서인 순인으로 삼고 사가로 내치노라. 승지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다. 투기라니, 간악하다니, 평생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씌워진 죄목치고는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여기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왕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권력의 지도 위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낭독이 끝나자 잔인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상궁들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에서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는 첩지와 비녀를 하나씩 빼내었다. 검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풀어져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어서 화려한 대홍색 저기 이가 벗겨졌다. 금박으로 수놓아진 봉황 무늬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하얗고 초라한 소복만이 남았다. 화려한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 그녀는 더 이상 국모가 아니었다. 그저 죄를 지은 한 명의 여인, 아무것도 아닌 인간 민씨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중심을 잡았다. 그녀를 태울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왕비가 타던 화려한 연옌이 아니라 죄인을 실어 나르는 작고 낡은 가마였다. 칠이 벗겨진 나무 문틀과 낡은 가림막은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칫했다. 익숙했던 대조전의 대돌, 기똥, 그리고 손때 묻은 문고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녀는 감의 몸을 실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행렬은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조전을 지나 인정전을 거쳐 도남은 둔화문에을 향해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도 짧았다. 궐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승리감에 도취된 남인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군거렸고 쫓겨나는 왕비를 연민하는 궁녀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궐 안에 흙먼지가 감아 뒤로 피어올랐다. 마침내 거대한 돈화문의 문이 열리고 가마가 궐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철퇴가 내리꽂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여인의 인생이 권력의 무대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단절의 소리였다. 문 안쪽 창덕궁은 여전히 화려할 것이고 권력의 암투로 뜨거울 것이다. 장씨는 왕비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그러나 문 밖의 세상은 차갑고 황량한 벌판이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 위로 가마는 멀어져 갔다. 길가에 모여선 백성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이 중전마마셨다지 어찌 저런 꼴로 쫓겨나시는가.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바람은 매서웠다. 인현왕후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암흑 속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켜내지 못한 자리에 대한 회한,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을 가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시작될 기약 없는 유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1989년의 봄날, 조선의 국모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아비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남은 것은 오직 길 위에 남겨진 희미한 가마 자국과 바람에 흩어지는 흙먼지뿐이었다. 이것으로 제1부의 막이 내린다. 궁궐의 육중한 문이 닫힌 후 패비민 씨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녀가 머물게 된 곳은 김천진켠의 청암사 부근 인적 드문 산자락에 위치한 초라한 사가시자였다. 화려했던 창덕궁의 단청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회색빛 흙벽과 듬성듬성 뚫린 창호지뿐이었다. 궁궐에서의 침묵이 폭풍 전의 긴장감이었다면 이곳에서의 침묵은 죽은 짐승의 시체처럼 차갑고 무기력한 것이었다. 계절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녀는 철저히 잊혀졌다. 밤이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얇은 이불을 파고들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비단옷을 입었던 그녀의 몸에는 이제 거친 무명옷이 감겨 있었다. 살결은 거칠어졌고 손끝은 차가운 물일로 인해 갈라졌다. 그러나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립이었다. 담장 밖에는 늘 감시하는 군졸들이 서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한양의 소식이라곤 장씨가 왕비가 되어부리는 위세와 남인들의 득세뿐이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할 힘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마당의 자풀을 바라보았다. 밥상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그조차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 때가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권력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으나 살아있는 채로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먼지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 5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안에서 생기생치라는 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라 비틀어져 갔다. 남은 것은 오직 앙상한 뼈와 다 타버린 재처럼 푸석한 마음뿐이었다. 1994년 갑술년자 휴니의 해가 밝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권불 10년 젠부 신의이라 했던가 숙종의 변덕스러운 마음 혹은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이번에는 남인과 장씨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숙종은 남인들이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다시 서인들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했다. 갑술 황국자 슈간주이었다. 어느 날 유배지의 사가 앞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왕의 사자가 도착한 것이다. 5년 전 그녀에게 죽음과도 같은 폐출 교지를 읽어주었던 그 조정이 이제는 복이 후의 교지를 들고 그녀 앞에 섰다. 민씨를 다시 왕비로 책봉하고 궁으로 부르노라. 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감격에 차 있었으나 정작 교지를 받는 인현왕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의 눈물도 감격의 환호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행정명령의 번복일 뿐이었다. 어제는 죄인이라 하여 내치더니 오늘은 다시 국모라 하여 부르는 권력의 경박함 앞에서 그녀는 씁쓸한 미소조차 지을 수 없었다. 궁으로 돌아가는 행렬은 5년 전 떠날 때보다는 화려했으나 가마 안에 앉은 주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병든 몸은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왕비님이 돌아오신다며 환호하고 길게 엎드렸지만 그녀에게 그 소리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명예는 회복되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혔다. 그러나 찢겨진 5년의 세월과 이미 너덜너 덜해진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승리자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자로서 다시 그 지긋지긋한 감옥으로 끌려가는 죄수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다시 찾은 창덕궁과 창경궁은 변한 것이 없었다. 대조전의 기둥은 여전히 붉었고 단청은 화려했다. 나인들은 다시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수라상계는 기름진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장씨는 빈핀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으로 물러났고 인현왕후는 다시 내명부의 수장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된 듯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복이 된 왕비는 예전에 건강하고 단아했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오랜 유배 생활과 마음의 병은 그녀의 육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종기부스럼과 나기 시작했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다. 화려한 저기디 의를 입고 조회에 나갈 때면 그 옷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예법에 따라 미소를 짓고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 때가 많았다. 숙종은 가끔 미안한 마음에 약재를 보내고 안부를 물었으나 이미 깨어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격이었다. 왕비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복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서인들을 등용하고 전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살아있는 상징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다. 껍데기는 왕비였으나 그 안의 영혼은 이미 김천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차비 1년 신사년 신신년 8월 기력이 쇠한 왕비는 창경궁 경춘전 징춘디엔에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신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전에는 양 냄새가 진동했고 의관들이 분주하게 오갔으나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는 없었다. 창밖에서는 늦저름의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 소리가 오히려 죽어가는 이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다. 인현왕후는 희미한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35년의 짧은 생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왕비로 간택되던 날의 긴장감, 쫓겨나던 날의 치욕, 그리고 다시 돌아오던 날의 허무함, 모든 것이 덧없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명예를 얻었지만 생명을 잃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기보다는 긴 한숨에 가까웠다. 8월 14일 인효낭후 민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죽음은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아니었다. 다 타버린 촛불이 스르르 꺼지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조용한 소멸이었다. 궁궐 안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숙종은 비통해하며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라 명했다. 역사책은 그녀를 어진 왕비라 기록하고 그녀를 모함했던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었다. 세상은 그것을 권선징악 쐴산창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그 모든 사후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왕비는 죽어서 종묘에 이름을 남겼지만 인간 민씨의 삶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맷돌에 갈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텅 빈 경춘전. 주인이 떠난 자리에는 가을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명예는 돌아왔으나 그 명예를 누릴 사람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역사는 느리지만 냉혹하게 한 여인의 비극을 덮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권력은 영원할지 모르나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이것으로 제2부, 아니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